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960년대 가난했지만 서로의 마음이 따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작은 시골 마을 청송리에 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수연, 30의 나이로 세 아이의 어머니였죠. 남편 박준혁은 전쟁이 끝난 뒤 생계를 위해 서울로 떠났고, 수연은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첫째 민수는 12살, 둘째 영희는 9살, 막내 철이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어머니 수연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평생 가슴속에 감춰두었던 비밀, 그리고 자식들이 미처 몰랐던 삶의 무게. 이제 그 목소리로 직접 들려드립니다. 저는 그 시절 늘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수연의 하루는 달기, 울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서 아이들이 숨고르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속으로 기도를 하곤 했죠. 오늘 하루도 무사히 아이들 굶기지 않게 해주소서. 그때 수연네 살림살이는 늘 빠듯했습니다. 남편 준혁은 객지로 돈 벌러 나가 있었고, 그녀는 혼자서 세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쌀독은 언제나 바닥이 보였고, 장작더미는 비가 오면 금세 썩어갔죠. 그런데도 아이들만큼은 배고프다고, 춥다고 내색하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새벽마다 수연은 안방 구석에 숨겨둔 작은 보자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할 때 친정에서 가져온 은수저 한 세트가 들어 있었죠.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녀만의 비밀이었습니다. 가끔 쌀이 떨어지고 아이들에게 줄 게 없을 때 수연은 그 은수저를 들고 장터에 나가 전당포를 기웃거렸습니다. 그러다 다시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든 찾아와 보자기 안에 고이 넣어두곤 했죠. 아이들이 알 리 없었어요. 저는 언제나 웃는 얼굴로 밥상을 차렸으니까요. 고구마 한 줌이든 된장국 한 그릇이든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인 것처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속은 늘 두려움으로 가득했죠. 오늘은 어떻게 버텨야 하나. 내일은 또 무슨 수로 아이들 배를 채워야 하나. 그때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 뿌옇게 비치는 달빛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끝까지 버틴다. 어느 날 막내 철이가 열이 심하게 나서 약방에 데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죠. 수연은 망설임 없이 은수저를 품에 안고 전당포로 달려갔습니다. 제발 이것 좀 맡아주세요. 아이가 아파요. 전당포 주인은 수연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는 평소보다 조금 더 높은 값을 쳐주었습니다. 그날 밤 약을 먹고 편안하게 잠든 철이의 얼굴을 보며 수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이다. 우리 철이가 괜찮구나.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은수저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내일은 또 무엇으로 버텨야 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 제 하루는 늘 새벽 그림자 같았어요. 고단하고 두렵고 어둡기만 했지만 그 안에는 작은 희망이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향한 사랑, 그것만이 저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거든요. 수연이 가장 두려우면서도 꼭 가야만 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터였죠. 5일마다 열리는 장날이면 저는 아이들을 뒷집 할머니께 부탁하고 혼자 장터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아직 이른 아침인데도 길은 북적였습니다. 돼지 끌고 나온 농부, 고무신을 사려는 아이들, 파 뿌리를 쥔 아주머니들, 모두 저마다의 사정으로 바쁘게 움직였죠.
수연은 늘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전당포 앞에 멈춰 섰습니다. 허름한 간판 아래 낡은 문짝을 열고 들어서면 삐걱거리는 나무 냄새와 함께 주인 아저씨가 맞이했습니다. 또 오셨군요. 그 말 속엔 안쓰러움과 익숙함이 섞여 있었죠. 수연은 보자기를 조심스레 풀었습니다. 그 안에 은수저가 햇빛에 번쩍일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제 친정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꼭 다시 찾아가야 합니다.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얼마간의 쌀값을 내어주었습니다. 수연은 그 돈을 꽉 쥐고 쌀집으로 향했습니다. 쌀 한 되를 사고 나면 손에 남는 건 몇 푼 안 되었지만 그래도 며칠은 버틸 수 있었죠. 쌀을 품에 안고 돌아오는 길,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수연의 등을 따라왔습니다. 저 집은 또 전당포에 갔다지? 남편은 어디다 두고 여자가 저렇게 고생을 하나? 그 말들이 가시처럼 마음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아이들이 밥그릇을 붙잡고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면 그 모든 수군거림이 잠시 사라졌습니다. 엄마, 오늘 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 아이들 웃음소리가 수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상이었죠. 그러나 장터에는 또 다른 소문도 있었습니다. 남편 준혁이 객지에서 번 돈을 고스란히 집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술과 노름으로 탕진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실이 아니기를, 그저 남의 입방아에 불과하기를. 그렇게 빌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문은 점점 더 무게를 실어갔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만난 김씨 아주머니가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연아, 너네 남편 말인데. 서울 청량리에서 누가 봤다는데, 술집에서. 그 말을 끝까지 듣고 싶지 않았지만 수연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짐작하고 있던 일이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믿고 싶었어요. 남편 준혁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 고생하고 있을 거라고. 돈을 못 보내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거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집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는 순간 다시 한 번 다짐했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안 된다. 이 아이들만은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 장터는 언제나 삶의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공간이었습니다. 쌀 한 되박의 기쁨과 소문 한마디의 불안이 늘 함께 따라왔으니까요. 그래도 수연은 그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시선과 소문도 견뎌낼 수 있었거든요. 밤이 되면 아이들이 잠들고 난 뒤에야 수연은 진짜 자신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낡은 등잔불 아래 앉아 바느질을 하며 저는 제 속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어요. 낡은 옷을 기워 입히고 헐어 빠진 이불에 새 천을 덧대며 눈앞에 바늘땀이 흐려질 만큼 눈물이 차오르곤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오래였지만 수연에게 돌아온 건 편지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몇 달에 한 번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짧은 안부뿐이었죠. 아이들은 잘 크고 있는가? 곧 돈을 붙여주겠다. 그 말이 다였습니다. 그러나 기다려도 약속한 돈은 좀처럼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은 제쳐두고 술과 화투에 빠져 지낸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수연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이 사람을 믿어주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겨울 쌀독이 바닥을 드러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막내 철이가 수연의 품에 매달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친구처럼 흰쌀밥 먹고 싶어.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수연은 아이들 몰래 부엌 구석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떨어져 장작불 위에서 치익 소리를 내며 사라져 버릴 때까지 소리 없이 울었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런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자책했죠.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아이들이 있잖아. 그날 밤 수연은 은수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엔 언제 찾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장터에서 만난 한 이웃 아주머니가 수연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수연 씨, 너무 애쓰지 말아요. 혼자 다 짊어지려 하면 더 힘들어져. 그 말에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는 것 같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연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습니다.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 했던 지난 날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말이죠.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하늘을 향해 소리내어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이 아이들만은 무사히 크게 해주소서. 제 몸은 괜찮으니, 제 영혼은 괜찮으니, 아이들만은 굶기지 않게 해주소서. 눈물은 수연에게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끝까지 버텨내기 위한 또 다른 힘이었죠.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아침밥을 차리고 빨래를 널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눈물은 닦고 오늘의 희망을 품고서 말이죠. 아이들아, 엄마는 괜찮다.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그렇게 말하는 수연의 목소리에는 어제보다 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수연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진짜 모습과 그가 겪은 일들의 진실이었죠. 남편 준혁은 전쟁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의심했습니다. 나쁜 사람들과 손을 잡았다더라. 어디를 믿어야 하나 첩자일지도 모른다더라. 그런 소문이 끊임없이 퍼졌습니다. 수연이 아무리 그를 변호하고 믿는다고 말해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조심했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서면 밝은 웃음으로 맞이했지만 속으로는 떨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선이 나를 향할까? 아이들은 이 사실을 알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준혁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결국 서울로 떠났습니다. 돈 벌러 간다고 했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죠. 정말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을. 마을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떠난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어른이 술에 취해 과거의 일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준혁, 그 사람 첩자가 아니었어. 우리 모두 착각했어. 그 말에 수연의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동안 숨기고 눈물로 삼키며 참아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느낌이었죠. 사실 준혁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진짜 적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의 특성상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오히려 의심받는 상황을 감수해야 했죠.
수연은 몰래 준혁의 군복 주머니를 뒤져보곤 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고뇌와 결심, 그리고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담긴 메모들이 있었어요. 적군의 동향을 기록한 종이, 마을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계획들.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우리 가족과 마을 모두를 위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받아들일까, 또 다른 오해와 다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준혁이 서울에서 술과 노름에 빠져 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저는 그것도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한 위장이 아닐까? 아니면 마을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밤, 아이들이 잠든 뒤 저는 남편에게 편지를 썼어요. 당신의 마음을, 아이들의 미래를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버틸 겁니다. 이제 진실의 무게를 함께 지고 가요. 눈물로 적힌 글씨가 번졌지만 마음만은 굳건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가 왔다고, 더 이상 숨기며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리하여 진실의 무게를 안고 수연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사랑과 용기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임을 믿으며, 진실이 드러난 뒤 마을의 공기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의심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면서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수연 역시 마음 한켠이 무거웠지만 아이들을 위해 꾹 참으며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수연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장님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수연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는지 누구도 몰랐을 것입니다. 최 씨 할아버지께서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다. 준혁이를 그렇게 몰아붙인 게 내 잘못이야. 그때 수연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준혁이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불신과 오해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죠. 저도 마음속 깊이 느꼈어요. 진정한 용서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구나. 김씨 아주머니가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박씨 할머니도 나서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도울 테니 혼자 끙끙 앓지 마라. 그 따뜻한 말들이 수연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수연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에게만큼은 밝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마음 한켠의 어둠은 숨길 수 없었거든요. 이제 그 어둠은 조금씩 사라지고 대신 희망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영희야, 철이야, 이리 와라. 수연이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셨네. 아이들은 순진하게 어른들에게 인사를 했고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게 컸나. 수연이가 혼자 얼마나 잘 키웠을까.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오해와 아픔을 털어놓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죠. 우리 모두 힘든 시절이었어. 서로 의심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하지만 이제는 다르잖아. 진실을 알았으니 새로 시작하자. 남편과 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용기와 마음의 힘을 요구한다는 것을 배웠죠. 마침내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숨겨진 진실과 눈물, 그리고 고통을 함께 나누며 사람들은 서로에게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연 역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과 남편,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쁨이 마음 깊이 스며들었죠. 그날 밤, 오랜만에 평온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 여름, 청송리 마을은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오해와 고통이 드러나고 서로를 이해하며 손을 내민 사람들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수연 역시 아이들과 함께 마당에 서서 그 평화로운 순간을 마음껏 느꼈습니다. 남편 준혁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화해의 손길을 받고서야 그는 고향으로 돌아올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연아, 고생 많았다. 정말 미안해. 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수연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이제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해요. 수연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용서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처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심, 위험 속에서 지켜야 했던 마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그리움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나니 어깨 위에 얹혀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를 들으며 수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을 거야. 앞으로는 웃으며 살아야지. 그 약속이 그녀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변화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사과하고 격려하며 다시금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었죠. 이제는 누군가를 의심하기보다 서로를 믿고 돕는 마음이 우선이었습니다. 이장님은 마을 회관에서 공식적으로 준혁에게 사과했습니다. 준혁아, 우리가 너를 오해했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 너희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겠구나. 세상은 여전히 험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어. 수연은 집 뒤뜰 한켠에 작은 꽃밭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하루하루 자라는 모습을 지켜봤죠. 여기에는 진실과 용기, 그리고 사랑이 자라고 있다는 걸 잊지 말자. 그 말과 함께 과거의 아픔이 서서히 치유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준혁은 마을에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객지로 떠날 이유도 숨어 지낼 이유도 없어졌으니까요. 여름이 깊어갈수록 수연네 집은 마을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들러 안부를 묻고 아이들과 함께 놀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수연이네 집에 가면 마음이 따뜻해져. 저 집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 그런 말들이 자연스레 오가게 되었죠. 이제 수연은 알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힘이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은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밝게 웃고 서로를 도우며 뛰노는 모습을 보며 수연은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1967년 여름, 그 무더운 계절 속에서 수연은 배웠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은 자라며 서로를 믿고 용서할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힘임을.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서로를 믿고 함께 살아갈 거야. 이 여름처럼 희망이 우리를 비출 거야. 그날 이후 청송리 마을은 이전보다 더 따뜻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수연 역시 새 아이들과 남편과 함께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평화로운 여름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은수저를 꺼내 걱정할 일도, 장터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일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대신 가족들과 함께하는 밥상이 세상에서 가장 풍성한 한 끼가 되었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그 여름의 기억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힘을 깨달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그 시절, 한 어머니의 눈물과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화해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